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팔순 엄마를 처음으로 해외여행에 모시고 갔어요. 다리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신데도 얼굴은 마냥 어린아이처럼 좋아하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돌아가면 칠순이신 시어머니도 꼭 모시고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엄마께서 다리가 불편하셔서 그랬는지 여행도 젊어서 다녀야 한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귀국해서 집에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현관에 버티고 서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싹 달아났다고 해야 할까요? 그날 제가 무슨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남편 김지훈과 결혼한 지는 올해로 12년째예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이랑 합쳐서 한 달에 700만 원 정도 버는 딱히 넉넉하지도 그렇다고 쪼들리지도 않는 평범한 맞벌이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이었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하는 건 지금은 사정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우리 집 살림 구조를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남편 월급은 대출 이자랑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로 대부분 나갔고요. 시어머니 생활비와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은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갔습니다. 처음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계시니까 며느리 된 도리로 챙겨야 한다고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다 보니 어느 순간 그게 그냥 고정 지출이 돼버렸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제가 알아서 하는 일이 되어 있었답니다. 친정엄마 얘기를 하려면 마음이 좀 무거워집니다. 엄마는 올해 팔순이세요. 충청도 시골에서 혼자 지내시는데 몇 년 전부터 무릎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장거리 이동이 쉽지 않아요. 돈을 벌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생기면 또 돈이 빠듯하고 애들 키우고 먹고 사는데 치이다 보니까 솔직히 엄마한테 많이 소홀했어요. 자주 내려가지도 못하고 전화도 바쁘다는 핑계로 짧게 끊기 일쑤였죠. 마음 한쪽이 늘 불편했는데 그렇다고 딱히 뭘 할 여유도 없이 그냥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통화를 하는 중이었어요. 별 얘기 아니었어요. 동네 경로당 친구분이 베트남을 다녀왔다고 사진을 보여줬는데 너무 재미있어 보이고 예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팔순이신데도 노인 일제를 하고 계셨는데 같이 일하시는 분도 베트남에 다녀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자녀들이 효도 여행도 많이 보내드리잖아요. 가족들끼리 또 같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마음에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엄마랑 같이 여행 가본 적이 언제였지? 생각해보니 기억이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가족끼리 경주 다녀온 거 말고는 엄마랑 같이 여행 간 적이 없더라고요. 엄마는 제주도는 몇 번 가보셨다고 하셨는데 해외여행은 평생 한 번도 못 가보셨죠. 남동생도 있긴 한데 결혼하고 애 낳고 나서는 가장 노릇하느라 엄마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었고요. 결국 엄마 곁에서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건 저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트남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한 게 그때부터였어요. 큰맘 먹고 결정했어요. 아이들은 두고 저랑 엄마 단둘이 가기로요. 아이들을 데려가면 결국 아이들한테 신경이 먼저 가게 되잖아요. 이번만큼은 처음이니까 엄마에게만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넉넉하지 않아서 패키지 여행으로 알아봤는데 일정 따라다니시는 게 버거우실까봐 또 걱정이 됐어요. 그래도 엄마는 가겠다고 하셨고 저는 그 말 하나만 믿고 예약을 눌렀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엄마를 모시러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어요. 충청도에서 올라오시는 엄마를 서울에서 만나 함께 공항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버스에서 내리시는 엄마 얼굴이 벌써부터 설레 보이셨어요. 새 점퍼를 꺼내 입으셨더라고요. 여행 간다고 챙겨 입으신 티가 났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사실 이번 여행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여권이었어요. 80평생 한 번도 만드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여권 사진 찍으러 가시면서 엄마가 이 나이에 여권을 다 만든다 하고 웃으셨는데 저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이 찡했는지 모르겠어요. 자동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엄마가 걸음을 멈추셨어요. 수진아, 여기가 공항이야? 엄청 크다. 응, 엄마, 인천공항. 유명해. 엄마는 천장부터 바닥까지 한번 쭉 훑어보시더니 한마디 더 하셨죠. 백화점을 몇 개 모아놓은 것보다 더 크겠다. 체크인 카운터 줄을 서면서도 연신 두루뭉거리셨어요. 사람이 어찌나 많던지 엄마가 제 팔을 꼭 잡으셨죠. 이 사람들이 다 어디를 가는 거야? 왜 이렇게 많아? 다들 여행 가는 거지, 엄마. 세상에 다들 이렇게나 잘 사나? 비행기가 계속 뜨네. 그 말에 피식 웃음이 났지만 한편으로 뭔가 또 찡했지요. 엄마한테 이 풍경이 그냥 공항이 아니라 딴 세상처럼 보이시는 거잖아요. 엄마의 첫 해외여행이라 밤비행기 말고 낮비행기를 골랐어요. 창밖으로 하늘이 훤히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타자마자 엄마가 자리를 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죠. 비행기는 이렇게 큰데 왜 자리는 이렇게 좁아? 다리를 어디다 두냐? 무릎이 안 좋으시니 더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뭐라 드릴 말이 없어서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서자 엄마가 창밖을 내다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어머나, 구름이 저렇게 밑에 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순수하던지 저는 그냥 엄마 얼굴만 봤습니다. 다리도 아프시고 허리도 안 좋으신 팔순 어르신이 창밖에 하얀 구름을 보면서 눈이 반짝이고 계셨거든요. 다낭 공항에 내리자마자 후덥지근한 공기가 확 밀려왔어요. 엄마가 덥다, 더워 하시면서도 입은 웃고 계셨습니다. 가이드분이 일행을 모아놓고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다낭에 하루에 들어오는 한국인만 약 6,0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셨죠. 솔직히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루에 6,000명? 어떻게 그렇게 맨날 놀러 다녀? 우리 읍내 인구보다 훨씬 많겠어. 패키지 일행을 둘러보셨는데 어린아이들이 있는 부부도 있고 친구끼리 온 50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부도 몇 상 계셨어요. 엄마가 그분들을 보시더니 조용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한창 젊을 때네. 팔순이신 분이 60 넘은 분들 보고 젊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이 웃기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일정을 따라다니시는 게 생각보다 버거우셨어요. 가이드가 이동 신호를 주면 엄마는 이미 뒤처져 계셨고 제가 팔을 잡고 걸음을 맞추다 보면 일행과 간격이 벌어졌어요. 무릎이 안 좋으시니 오래 서 계시는 것도 힘드셨고 계단이 있는 곳에선 한 칸 같이 올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단 한 번도 먼저 힘들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오히려 일행한테 피해를 줄까봐 무릎이 아프신데도 더 빠르게 걸으려고 하셨죠. 엄마, 천천히 가도 돼. 아니야, 다른 사람들 기다리게 하면 안 되지. 그 마음이 짠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던 분이잖아요. 자기가 힘들어도 남한테 패기치는 건 못 참으시는 분이었죠. 그래도 틈틈이 다른 사람들 관광할 때 잘 쉬면서 돌아봤습니다. 밤에는 호텔 수영장에 갔어요. 엄마가 수영을 배우신 건 아닌데 물에 발 담그고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하셨죠. 저도 옆에 나란히 앉아서 발을 담갔는데 참 좋았습니다. 엄마랑 처음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애들도 없고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도 없고 그냥 엄마랑 둘만의 시간이 이런 시간이 얼마만인가 싶어 너무 아깝고 좋았죠.
어렸을 때는 제가 기억이 없으니 아마 이게 처음이지 싶어요. 그날 밤 방에서 남동생한테 영상통화를 했어요. 엄마가 화면 앞에 앉으시더니 목소리가 달라지셨어요. 야, 여기 베트남 진짜 좋아. 누나가 데려와줬는데 너무 좋아. 남동생이 웃으면서 엄마 얼굴 좋아 보여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꿋꿋이 또 시큰해졌습니다. 남동생도 가장으로 살면서 엄마 신경 못 쓰는 게 늘 마음에 걸렸을 텐데 그 무게를 저도 알았거든요. 마지막 날 아침이었어요. 조식을 먹으면서 엄마가 바다를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여행은 젊을 때 다녀야 되나 보다. 늙으면 다리가 아파서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네. 마음만 앞서가고.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죠. 너무 죄송했어요. 그러시면서 덧붙이셨어요. 근데 엄마는 말이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엄마는 행복한 사람이야.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더 일찍 올 걸. 작년에도 올 수 있었는데 하는 후회와 핑계가 항상 있었죠. 돈이 빠듯하다, 시간이 없다, 아이들이 어리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게 다 핑계였던 것 같아요. 마음만 먹으면 방법은 있었을 텐데 그 마음을 계속 모른 척 미뤄온 거였죠. 그때 시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시어머니도 칠순이신데 엄마 보면서 더 실감이 나더라고요. 더 나이 드시면 이런 여행 몸도 안 따라줄 거잖아요. 돌아가면 시어머니도 한번 모시고 와야겠다 싶었어요. 어머님도 이런데 한 번쯤은 오셔야 하지 않겠냐고 남편한테 미리 말은 했었었는데 그때는 그냥 친정엄마만 모시고 가는 게 미안해서 말했던 건데 진지하게 계획을 짜봐야겠어요. 그리고 모든 4박 5일 일정을 마치고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짐을 찾고 택시를 잡아서 집으로 오는 내내 여행이 잘 끝났다는 안도감이 있었어요. 택시 안에서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았어요. 엄마 얼굴이 계속 눈에 밟혔거든요. 수영장에 앉아서 발 담그고 웃으시던 그 모습이요. 엄마는 충청도 집까지 바로 내려가시기엔 몸이 너무 피곤해 하셔서 오늘은 우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내일 내려가기로 하셨어요. 저도 오랜만에 엄마랑 좀 더 있고 싶었고요. 집에 가면 애들 안아주고 엄마랑 저녁이나 시켜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거실에 시어머니가 앉아 계셨거든요. 따로 살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 생각했죠. 소파에 등을 꼿꼿이 세우고 팔짱을 끼고 남편은 부엌 쪽에 서 있었는데 저랑 눈이 마주치자마자 눈빛이 흔들리고 고개를 돌렸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나중에 남편한테 들은 얘기예요. 제가 베트남에 가 있는 동안 아이들이랑 영상통화를 했는데 아이들이 말을 해버렸대요. 할머니, 엄마가 외할머니랑 베트남 갔어요. 아이들이야 그게 뭔 문제인지 알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을 시어머니가 들으신 거예요. 남편이 얼른 수습하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고 시어머니가 그날로 짐을 챙겨서 우리 집으로 오신 거더라고요. 사실 여행 가기 전에 남편한테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말씀드리면 서운해하실 것 같아서 그냥 다녀와. 나중에 우리가 모시고 가면 되잖아. 그 말을 듣고 그냥 넘어갔던 제가 순진했던 거죠. 말없이 떠난 여행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는 제 뒤에서 들어오시다가 거실 분위기를 보시고 멈추셨어요. 시어머니랑 눈이 마주치셨는데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일단 짐을 내려놓고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한참을 말없이 보시다가 잘 놀다 왔어?
말투에 가시가 잔뜩 박혀 있었죠. 네, 친정엄마 모시고 다녀왔어요. 시어머니가 엄마 쪽을 쳐다보셨어요. 그러더니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어디서 잘 놀러 왔어? 남편은 집에서 애 보고 있는데 마누라는 해외여행이야? 그것도 친정엄마 모시고? 내 아들 등골 빼먹어서 사돈을 해외여행 다니면서 호강시켰어? 시댁엔 말 한마디 없이 사돈이랑 베트남을 가? 며느리를 들여도 친정에만 퍼줄 줄 알지. 이러니까 며느리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한다는 거야. 엄마가 그 말을 들으시고 굳으셨어요. 저도 그 순간 귀를 의심했죠. 지금 친정엄마가 바로 옆에 계신데 사돈 앞에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21번 골랐습니다. 어머니, 제 돈으로 다녀온 거예요. 저도 직장 다니잖아요. 네 돈? 네 돈이 어디서 나와? 다 우리 아들이 벌어다 주는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매달 월급 받잖아요. 제 카드로 결제한 거예요. 그게 그거야. 네가 돈을 쓰면 우리 아들이 더 벌어야 하는 거 아니야? 며느리를 들여도 친정이면 퍼줄 줄 알지. 이러니까 여자 하나 잘못 들이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는 거야. 엄마가 그 말을 들으시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딸이 난처할까봐 사돈 어른 앞에서 저런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아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베트남에서 다리 아프신데도 한마디 불평 없이 따르다니시던 분이, 남동생한테 영상통화하면서 너무 좋다고 웃으셨던 분이 지금 사돈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계신 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마음이 없어졌어요. 저 혼자였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는 제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팔순 노인이 듣고 있는데 저는 목소리가 떨렸죠. 분노 때문에요. 어머니, 저희 엄마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사실 아니야? 내 아들 등골 빼서 사돈 호강시킨 거 아니냐고. 제 돈으로 갔다 왔다고요. 됐어. 사돈 너 참 팔자 좋네. 딸을 잘 뒀어. 나는 평생 제주도도 겨우 한 번 가봤는데 사돈은 팔순에 베트남이야? 해외? 그러시더니 엄마 쪽을 보시면서 한마디를 더 하셨죠. 사돈, 그거 우리 아들 등골 빼서 갔다 온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엄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셨죠. 평소에 그런 말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그날은 엄마도 눈물이 맺히셨어요. 억울하셨겠죠. 딸 덕에 처음 가본 해외여행인데 돌아오자마자 사돈 앞에서 저런 소리를 들으신 거잖아요. 남편 지우는 그 내내 부엌 쪽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 눈치를 보다가 제 눈치를 보다가 그러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엄마, 수진이 돈으로 간 거야. 라고 그 한마디만 하길 원했죠. 근데 말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남편을 보니까 더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 자기가 6달째 백수라는 게 들통날까봐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한테는 실직 사실을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입을 열었다가 뭔가 꼬일까봐 그냥 거기 서서 바닥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모습 때문에 화가 2배가 된 거고요. 시어머니한테도 화가 났지만 이 남편한테 화가 더 많이 났습니다. 어머니,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하신 말씀 다 기억하세요. 시어머니가 제 표정을 보시더니 잠깐 멈추셨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멈추셔야 했죠. 그런데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월급으로 사돈 먹여 살린 거 아니야? 아니라고 해봐, 아니면. 저는 그 말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말씀드려요, 어머니한테. 아니면 내가 한다. 남편 얼굴이 하얘졌어요. 수진아, 잠깐만. 저는 남편의 말을 잘랐어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죠. 어머니, 아드님 지금 집에서 애들 보고 계신 거 맞아요.
근데 회사 휴가 내고 그런 거 아니에요. 6달째 백수예요, 지금. 아드님 돈으로 갔다 온 거 아니라고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시어머니 입이 멈췄고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어머니 생활비, 관리비, 공과금 전부 다 제 통장에서 나간 거예요.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아드님 월급에서 나간 게 아니라고요. 중간중간 자리 못 잡고 회사 옮길 때마다 몇 달씩 쉬었어요.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말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있었는데 이건 아니죠. 옆에 애들도 있고 저희 엄마도 있는데 꼭 이렇게 말씀하셔야겠어요? 시어머니가 뭔가 말씀을 하시려는데 저는 더 이상 들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시어머니가 뭔가 말씀하시려는데 쳐다도 보지 않았죠.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자동이체 목록이 화면에 떴어요. 시어머니 이름 앞에 붙은 금액들이 쭉 나열돼 있었죠. 10년 동안 한 번도 빠진 적 없이 나간 돈들의 목록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씩 눌렀어요. 해지, 확인, 해지, 확인, 해지, 확인.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빠르게 진행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보시더니 목소리가 달라지셨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생활비 자동이체 해지하는 거예요. 뭐? 관리비도, 공과금도, 전화비도 오늘부로 다 끊을 거예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어요. 지훈아, 지훈아, 이 여자 좀 봐라. 어떻게 말려봐. 남편이 제 쪽으로 왔어요. 수진아, 잠깐 진정하고. 저는 남편을 봤죠. 당신은 할 말 없어? 6달 동안 백수인 거 어머니한테 왜 말 못했어? 그 사이에 어머니 생활비 다 내가 냈잖아. 당신 월급 없을 때도 생활비 쪽에서 드렸던 거잖아. 근데 왜 한마디도 안 해? 우리 엄마가 이런 말을 들어야 되겠어? 남편은 가만히 있었죠. 시어머니가 남편을 봤습니다. 지훈아, 저게 무슨 소리야? 백수가 뭐야? 너 아니지?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나 사실 6달 전에 퇴사했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한동안 아무 말씀도 못 하셨어요. 아들이 백수라는 것도 충격이고 그 사이에 생활비를 전부 며느리가 냈다는 것도 충격이고 두 가지가 한꺼번에 들이닥친 거잖아요. 사실 며느리 이름으로 돈이 들어와도 아들이 번 돈이니까 당당해 하셨거든요. 저는 그 침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 저 오늘부로 시댁에 들어가는 돈 한 푼도 안 낼 거예요. 아드님이 취직하면 아드님이 알아서 들겠죠.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짐을 들고 엄마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나서 엄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그냥 손만 잡고 계셨는데 그게 더 울컥했습니다. 베트남에서 그렇게 좋아하시던 분이 돌아오자마자 이 꼴을 보신 거잖아요. 베트남의 기억이 싹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수진아, 네가 왜 미안해? 엄마가 미안하지. 아니야, 엄마. 엄마가 왜 미안해? 엄마가 제 손을 꼭 쥐셨어요. 그날 밤 엄마랑 둘이 방에 있으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엄마를 터미널에 모셔다 드리고 집에 돌아왔어요. 거실에 남편이 혼자 앉아 있었죠. 시어머니는 이미 가신 뒤였어요. 수진아, 어머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소파에 앉으면서 말했죠. 당신 나한테 너무한 거 따지기 전에 어머니한테 얘기해. 6달 동안 거짓말한 거 먼저 했어야지. 적어도 내 편은 들었어야지. 엄마가 뒤에서 다 듣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돼? 당신이 막았어야지 어머니를.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나 이제 시댁 생활비 안 낼 거야. 당신 취직하면 당신이 들여. 나는 내 돈 내가 쓸 거야. 그게 말이 돼? 어머니 혼자 계신데? 말 되고 안 되고는 내가 판단해. 당신이 어머니 걱정되면 당장 취직하면 돼.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도 더 이상 하고 싶은 말이 없었죠.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이 모습을 적어도 친정엄마가 안 봤더라면 저도 가만히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엄마 팔순 엄마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날부터였어요. 시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가는 돈이 딱 끊겼죠. 처음 한 달은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자존심이 있으시니까요. 가진 돈도 있었겠죠. 그런데 2달째 접어들면서 문자가 왔어요. 관리비 고지서가 왔는데 저는 읽고 답장을 안 했죠. 며칠 뒤에 또 왔죠. 가스비가 밀렸어. 그것도 읽고 넘겼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왔어요. 수진아, 어머니 관리비가 밀렸대. 이번 달만 내주면 안 돼? 당신이 내. 나 지금 돈이 없잖아. 그럼 빨리 취직해. 남편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수진,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나한테 너무하다는 말 하지 마. 당신 일할 때나 안 할 때나 나 10년 동안 어머니한테 잘했어. 당신이 일할 때나 안 할 때나 나 10년 동안 어머니한테 계속 잘했어. 한 달에 50만 원씩은 들어갔다고. 그게 적은 돈 같아? 남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전화를 하신 건 3달째였어요. 수진아, 나 전화하기가 끊긴대 이제. 목소리가 예전이랑 달랐어요. 힘이 없으셨죠. 저는 잠깐 마음이 흔들렸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래도 연세 드신 분인데 이러면 안 되나 싶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엄마가 고개를 숙이던 장면이 떠올랐죠. 사돈 앞에서 딸 난처할까봐 아무 말도 못하시던 그 모습이요. 어머니, 이제 제이 아빠한테 연락하세요. 아범이 돈이 어딨어. 일 안 한다면 그럼 제이 아빠가 빨리 취직하면 해결돼요. 벌써 10달이 다 돼가네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동생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형수님, 어머니가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이번 한 번만요. 서방님이 드리면 되잖아요. 저도 형편이 어려워서요. 저도 어려워요. 저도 넉넉해서 챙겨드린 거 아니었어요. 서방님은 아시잖아요. 형 저렇게 일 안 하고 몇 달째 있는 거. 더 할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찾아오신 건 4달째였습니다. 경비실에서 연락이 와서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서 계셨죠.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어요.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그날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했어. 아직도 화가 많이 났니?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맞아요. 어머니가 잘못하셨어요. 어머니, 저 화 많이 났어요. 근데 생활비 때문에 화난 게 아니라고요. 저희 엄마 앞에서 그러시면 안 됐었어요. 그날 저희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자기 때문에 딸이 저런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셨을 거고 딸이 시댁에서 저런 대접을 받으며 살고 있구나 생각하셨을 거예요.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 딸이랑 처음 간 해외여행에서 사돈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셨어요. 저희 엄마 마음이 얼마나 힘드셨겠냐고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추우신데 빨리 들어가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남편이 취직을 한 건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예전보다 연봉이 낮은 곳이었어요. 남편이 저한테 왔죠. 수진아, 이제 내가 어머니 생활비 드릴게. 그렇게 해. 근데 예전보다 월급이 적어서 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시댁 생활비 안 내. 그건 변하지 않아. 당신이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고 나머지는 도련님이랑 상의해. 남편이 한참 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10달이 참 기묘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조건을 따졌어요. 전 직장이랑 비슷한 연봉은 돼야 한다고, 복지도 봐야 한다고, 면접을 몇 군데 보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넘기고 또 넘기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그냥 집에 있는 게 일상이 돼버린 거예요. 아이들 어린이집이랑 학교 보내고 나면 낮에 혼자 시간이 생기고 그 시간이 점점 편해진 거죠. 제가 더 많이 버니까 급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을 거예요. 남편이 직장을 여러 번 옮기는 동안 저는 한 직장에서 10년을 버텼고 어느 순간 제 월급이 남편보다 높아져 있었거든요. 남편도 그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급할 게 없었던 거예요. 결국 움직인 건 사방이 다 막히고 나서였죠. 어머니 생활비도 끊기고 제가 시댁 얘기를 하면 입도 뻥끗 안 하니까. 그제야 눈을 맞춰서 들어간 곳이었어요. 연봉은 예전보다 낮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잘했다고도 수고했다고도 하지 않았죠. 저는 지금 괜찮아요. 많이 괜찮아졌어요.
남편은 지금 시어머니 생활비를 드리고 있고 도련님이랑 나눠서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랑은 명절에 얼굴은 봐요. 그런데 이제 예전처럼 살갑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게 편해요. 살갑게 지내다가 등골 빼먹는 년 소리를 들을 바엔 그냥 적당한 거리가 낫더라고요. 친정엄마는 그 뒤로 가끔 베트남 얘기를 하세요. 밥 먹다가 문득, 전화하다가 문득. 수진아, 그때 바다색이 진짜 예뻤었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잘 다녀왔다 싶었어요. 가끔 베트남 하면 어머니가 생각나기도 했지만요. 그리고 올해는 엄마랑 또 어디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이번엔 좀 더 편한 일정으로 엄마 다리 덜 아프게 국내 여행으로요. 저는 이 일을 겪으면서 한 가지를 배웠어요. 내가 당연하게 해온 것들이 상대방에게도 당연한 게 되는 순간 그게 제일 위험한 거더라고요.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한테 계속 퍼주는 건 미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손해이죠. 내 돈, 내 시간, 내 마음.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걸 이제 알았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가까운 곳이라도 같이 여행을 가보세요.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함께하는 그 시간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핸드폰으로 가끔 봐요. 엄마가 구름이 밑에 쫙 깔려 있다고 창밖을 보시던 모습, 수영장에 앉아서 발을 담그고 웃으시던 모습. 사진을 보면 그때의 감정이 그대로 올라오죠. 엄마한테는 첫 해외여행이었지만 저한테도 그 여행은 엄마와의 첫 여행이어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를 기쁘게 해서 남긴 그 기억은 저를 또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모두 행복하세요.